첫 번째, 민스키 모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투자 시장에서 좀 오래 계셨던 분이라면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가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장표거든요. 버블이 만들어졌다가 꺼지는 과정을 이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언제나 나오고 있거든요. 요 도표는 항상.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면 한 번쯤은 보셨을 건데, 요 하이먼 민스키 모델로 얘기되는 요 주인공이 이 하이먼 필립 민스키라는 사람입니다. 1900년대 경제학자였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경제학자였고요. 1919년에 태어나가지고 96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케인즈 학파라고 하거든요. 케인즈 학파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정부 개입주의자들의 이제 경제학자들을 이제 케인즈 학파라고 주로 얘기하고요.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나 시카고 학파라고 하는 이제 주로 이제 신자유주의 쪽, 그쪽을 지지하는 학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 사람 자체도 정부의 개입이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였고, 요 하이먼 필립 민스키라는 사람이 금융 불안정성 가설이라는 거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요, 민스키 이전의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요, 아마 지금도 경제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이제 주류 경제학으로 배우셨을 텐데, 적당한 수요와 적당한 공급에서 그게 맞물리는 포인트, 거기서 이제 합리점을 찾아가지고 효율적인 시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류의 경제학 이론인데요. 민스키가 주장한 거는 그거랑은 반대로 시장이 효율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공급과 수요는 언제나 효율적일 수가 없고, 사람의 본능이, 인간의 욕심이 가치보다 가격이 더 높아지는 버블을 만들게 되고, 그 버블은 언젠가 결국 붕괴하면서 그 가치에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항상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진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금융 불안정성 가설이라는 걸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금융 불안정성 가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지금 금융 시스템의 상태를 이해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지 금융과 투기 금융과 폰지 금융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요게 뭐냐? 해지 금융은 모든 주체가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캐시 시장보다 부채 시장이 10배가 더 커요. 모든 것들은 빚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빚이란 게 매우 중요한 시장의 요소가 됩니다. 근데 요 해지 금융 상태라는 거는 자신의 빚을, 원금과 이자를 지금의 현금 흐름,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라고 하면 매출인 거죠. 제가 이제 월급을 받아서 돈을 번다거나 아니면 이제 매출이 생기는 어떤 기업들이겠죠. 그 기업들이나 개인의 현금 흐름으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 가능한 경우를 해지 금융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상황이 바뀌게 돼가지고, 아니면 돈을 빌린 사람, 대주의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요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채의 원금은 상환하기 어렵지만, 이자는 상환 가능한 경우의 상태를 투기금융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를 폰지금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플하죠.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버는 돈으로 원금이랑 이자를 다 갚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 생활비 빼고 월세 빼고 뭐 빼고 다 뺀 다음에 그 남는 돈으로 원금이랑 이자 다 갚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이자만 갚을 수 있느냐, 아니면 원금 이자 둘 다 못 갚느냐, 요렇게 구분하는 걸 뿐인데요. 언제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부채 규모에 따라서, 아니면 시장 금리에 따라서 언제나 요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부채 규모가 크면 클수록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당연하겠죠? 부채가 크면 클수록 작은 금리에 내가 갚아야 될 금액은 더 민감해지니까. 그래서 그 부채 규모를 기반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내가 돈을 더 벌 수가 있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내가 돈을 못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현금 흐름의 변수입니다. 그리고 와중에 추가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내 이자가 비싸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부채 규모를 기반으로 해서 경기 변동과 금리를 가지고 이 해지 금융과 투기 금융, 폰지 금융 요 시스템에서 언제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제목에 쓴 민스키 모먼트는 뭐냐? 요 투기 금융에서 요 폰지 금융으로 시스템이 이전되는 순간들을 민스키 모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별 기업들은 민스키 모먼트에 빠진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많은 건설사들 지금 죽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걸 통해 가지고 처음에 이제 브릿지 론으로 대출을 받아 가지고 땅을 사고 뭘 하고 해 가지고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제 그걸 분양 내주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건설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땅 사고 뭐 하고 해놨더니 자재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러는 와중에 분양시장도 초토화가 되다 보니까 살 사람도 없는 겁니다. 대출은 받아놨는데 자재 살 돈이 부족해가지고 더 이상 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순간이 오는 거고, 에라 모르겠다, 부도가 나는 곳들이 지금 건설사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든 정부가 막아보겠다고 처음에 몇 조 규모로 이 PF 보증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어쨌든 이거 지금 정부가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너지기 일부 직전인 상황을. 근데 최근에는 정부의 PF 보증 규모가 35조 원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몇 조로 시작했던 게 어느샌가 지금 35조 원까지 정부의 보증 규모가 늘어나 있어요. 지금 건설 사업은 민스키 모먼트에 빠져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최근에 이제 우리한테 딱 와닿는 거였잖아요. 티몬 위메프 사태. 요것도 이제 대표적인 민스키 모먼트에 빠져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티몬이랑 위메프가 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오픈 마켓입니다. 오픈 마켓으로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엮어주고서 그 사이에서 약간의 수수료를 취한, 중개 수수료를 취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요 티몬과 위메프의 오픈 마켓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얘네들이 또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구매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금 정산을 한 번에 안 해줍니다.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대금 정산을 해줌으로써 그 사이에 껴있는 돈을 가지고 돈 놓고 돈 받기를 또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게 계속 밀리고 하다가 도저히 정산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지금 티몬 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하니 어쩌니 이런 현재 진행형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도 지금 민스키 모먼트에 빠져 있는 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민스키 모먼트에 빠져가지고 진짜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파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만 35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 있다는 거죠. 민간 부채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뿐일까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와 가계 빚을 합친 게 3천조 원을 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지금 2천조 원 정도 되거든요. 정부와 가계 부채가 지금 GDP의 150%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요 3천조 원이란 게 지방 부채는 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제도를 하면서 지방도 채권을 찍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금 충당 부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것들 4대 연금이라고 하죠. 그 연금들은 전부 다 이제 국가의 지급 보증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지면 국가가 지급하겠다라고 있는데, 요 연금 충당 부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방 부채나 연금 충당 부채까지 전부 다 포함하면 아마 4천조를 훌쩍 넘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한 꽤나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고, 어쨌든 간에 부채라는 거는 취약성을 늘리는 거다 보니까 이미 취약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 와중에 금리 또한 계속해서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금리에 대해서는 길게 말할 것도 없겠죠. 여태까지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왔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채 같은 경우는요, 회사가 찍어내는 채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3년이 만기입니다. 보통 3년 만기 채권을 발행을 많이 해요. 근데 재밌는 포인트가 3년 전에 발행한 게 2021년이죠? 2021년에 발행한 채권은 1%대 이자로 조달이 가능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조달했던 걸 이제 만기가 되면 이제는 4, 5%대로 조달을 해야 될 텐데, 1%대였던 이자가 이제는 4, 5%대로 리파이낸싱을 하려고 하면 되게 곤란해지는 상황이 이미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자 부담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해지 금융이었다는 게 여전히 매출 성장이 견고하다고 해도 이자만으로도 해지 금융이 충분히 투기 금융이나 폰지 금융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왔다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성장조차도 점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지표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성장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를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4주 전에 이슈 리뷰에서 보여드렸던 장표인데, 가계, 그러니까 하우스홀드예요. 가계의 초과 저축입니다. 초과 저축이 2021년에 극단적으로 늘어났었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이제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하면서, 미국입니다, 미국 가계의 초과 저축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가 그거를 미친 듯이 소진해 왔습니다. 미친 듯이 소진해 오면서 22년, 23년, 24년 상반기에 성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어요. 결국 민간 소비 주도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요거 때문이었던 거죠. 가계의 초과 저축이 엄청나게 많아졌으면서. 근데 요게 2024년 들어서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2024년에 이 신용잔고, 그러니까 이제 가계가 신용카드로 소비했다는 거예요. 신용잔고는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신용의 연체율은 10%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재밌는 포인트는 가계의 주식 투자 비중이에요. 가계의 순자산 중에 주식 투자하고 있는 비중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또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34.7%까지 가계의 주식 비중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항상 재밌는 포인트지만 이때가 이제 닷컴 버블 때였고요. 이때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버블이 터지면 이미 가계의 주식 비중이 고점이었을 때라는 거죠. 이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계는 이제 돈을 다 썼고, 지금 신용잔고 또한 너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쓸 돈이 없어서, 그리고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뭔가를 팔기 시작해야 될 텐데 급여로 감당이 안 되니까 과연 뭘 팔겠냐는 거죠. 가장 현금화가 쉬운 자산은 요 주식이라는 겁니다.
가격이 가진 것 중에 34.8%가 이제 주식이고요. 나머지 30% 정도는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현금과 채권이 반반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미 경제 환경은 민스키 모먼트에 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는 부채에다가 금리도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매출 증가 또한, 그러니까 민간의 소비 또한 더 이상 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는 확실히 해지금융이 투기금융이 되고 투기금융이 폰지금융이 되는 민스키 모먼트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민스키 모먼트에 빠지고 나면 언제나 00년도 그렇고 08년도 그랬지만 요때였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먼 민스키 모델 항상 재밌는 게 뭐냐면요, 상황이 다 끝나고서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여기쯤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근데 2년쯤 지나고 3년쯤 지나고 5년쯤 지나고 나면 그때 그기가 여기 어디쯤이었구나 라는 거를 지나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 지금 이게 맞다 라고 말하기에는 어폐가 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지나고 나면 이 시점이 여기였구나 라는 거를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역사적 기록으로는 민스키 모먼트가 지나는 순간은 여기였었다라는 게 재밌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리를 드리자면요,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하이먼 민스키 모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제창자가 이제 하이먼 필립 민스키라는 사람이고요. 1900년대 케인즈 학파 경제학자로 부채 규모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금융 불안정성 가설을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경기 순환과 금리에 따라서 해지금융과 투기금융, 폰지금융으로 시스템의 체력이 변화해 간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해지금융 하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보수적인 투자나 부채 전략으로 기초 체력이 건전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건전한 기초 체력 하에서 투자자들이 좀 더 이제 낙관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주식 투자며 위험 자산에 좀 더 이제 자본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낙관론이 팽배해지면서 투자와 부채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요게 이제 자산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게 됩니다.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경기가 과열되고 그러면 이제 금리도 올라가게 되겠죠. 금리가 상승하고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하면 매출은 감소하고 이자에 대한 부담은 증가하면서 건전하다고 믿었던 해지금융은 순식간에 투기나 폰지금융이 되고 요 시기를 이제 민스키 모먼트라고 한다는 거죠. 00년, 08년 민스키 모먼트 징후 이후에는 시장이 붕괴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떨지가 또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